오늘 아기가 갑자기 구토를 했어요. 응급실에 왔습니다. 보영의 절절한 사진과 글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쓴세 좋아요와 위로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이 덕분에 엄마가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너무 행복하다. 보영은 울고 있는 갓난 아이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해 보였지만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연보영.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의 시선에 유독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에 바빠 보영에게 큰 관심을 주지 못했고 학창 시절에도 그녀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보영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영이 20살이 되던 해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영은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예쁘게 사진을 찍어 올리면 좋아요가 달렸고 친구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을 올리던 보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반응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보영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그리고 틱톡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문제는 보영의 실제 생활과 SNS에 올리는 모습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보영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SNS에는 명품 가방을 든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물론 대부분 빌린 물건이거나 입구에서만 사진을 찍고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보영의 SNS를 보고 접근해온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돈이 많은 집안의 자제도 있었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영은 그런 남자들과 만나 더 화려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도 결국 보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떠나갔고 보영 역시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쉽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대 중반까지 여러 남자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보영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 같은 여자에게 진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허세로 가득한 남자들은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보영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그 남자를 발판 삼아 자신의 SNS를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영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었습니다. 용환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모도 특별히 잘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무엇보다 용환은 SNS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영에게는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보영은 우연을 가장해 용환에게 접근했습니다. 용환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친 척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용환은 보영의 적극적인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영은 용환 앞에서만큼은 SNS에 집착하지 않는 척했고 소박하고 가정적인 여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보영은 집안일을 깔끔하게 잘했고 요리 솜씨도 괜찮았습니다. 용환을 챙기는 것도 극진했습니다. 용환이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줬고 작은 기념일도 챙겼습니다. 물론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SNS에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지만요. 오빠, 오늘 우리 사귄 지 100일이야. 축하해요. 보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내밀자 용환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보영이 고마웠습니다. 용환은 보영이 틈틈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보영의 SNS에는 용환과의 데이트 사진, 함께 먹은 음식, 사진, 용환이 선물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움 가득한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남자친구 완전 로맨틱하네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부럽다.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나요? 소개시켜 주세요. 보영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영아, 우리 오늘은 그냥 조용히 데이트하면 안 될까? 사진 좀 적게 찍고, 데이트를 하는 내내 사진 찍는데 신경 쓰느라 정작 대화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용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발끈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싫어요? 다른 커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오빠가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보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용안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지만 보영은 다투고 나면 용안을 더욱 극진히 챙기며 화해했습니다. 용안도 보영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풀렸고 결국 SNS 사진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용안의 부모님은 보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인상도 단정했고 예의도 바랐으며 무엇보다 용안을 잘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보영의 부모님도 용안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했습니다. 결혼식은 보영이 그동안 꿈꿔왔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용안과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간신히 치른 것이었지만 SNS에는 마치 재벌 결혼식처럼 보이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영의 SNS에는 축하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좋아요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웨딩드레스 너무 예뻐요. 진짜 공주님 같아요. 신랑 복 터졌네요. 이렇게 예쁜 신부를 만나다니. 보영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보영은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 요리한 음식 사진, 용안과의 소소한 일상을 SNS에 꾸준히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영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영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재벌 가문의 며느리가 된 사람, 유명 연예인과 결혼한 사람, 특별한 재능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 보영의 SNS는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제로 보영의 좋아요 수와 댓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비슷한 신혼 일상 사진들을 수없이 봤고 보영의 게시물에 더 이상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영은 초조해졌습니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보영은 결혼 전 용안에게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오빠,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딩크족으로요. 용안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보영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보영이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보영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보영은 SNS를 하다가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올린 아기 사진이었는데 좋아요가 수만 개였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기 너무 귀여워요. 천사가 따로 없네요. 축복받으셨어요. 우리 아기랑 친구시켜요. 보영은 그 게시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저 아기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니. 보영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결혼 생활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임신 과정, 태교 일기, 출산 준비, 그리고 아기의 성장 과정까지 최소 몇 년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기 사진과 육아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감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보영은 그날 저녁 퇴근한 용안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우리 아기 가져요. 용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딩크족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보영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에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사실 용안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정말. 보영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만의 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닮은 아기 낳고 싶어. 보영은 용환에게 안기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용환은 보영을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용환은 보영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보영은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SNS에 올렸습니다. 엽산 영양제 사진, 배란 체크 키트, 임신 준비 병원 방문 사진까지. 사람들은 보영의 게시물에 응원의 댓글을 달았고, 보영은 다시 한번 관심의 중심에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보영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SNS에 올라갔고,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보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보영의 SNS는 활발했습니다. 매달 변하는 배 사진, 태교 음악 듣는 모습, 아기 옷과 용품 쇼핑, 태명 정하기, 태동 느낀 순간까지. 보영은 자신의 임신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연출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엄마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태교 정보 정말 유용해요. 보영님 보면서 저도 용기 얻어요. 곧 엄마 되실 거예요. 보영의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들이 보영의 계정을 팔로우했고, 보영의 게시물은 임신 관련 해시태그에서 인기 게시물로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용환은 보영이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 걱정했지만,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참았습니다. 보영은 여전히 용환을 잘 챙겼고, 집안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성실히 해냈으니까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보영은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용환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는 거 사진 찍어줘요. 나중에 추억으로 남기려고. 용환은 당황했지만 보영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분만실 앞에서 진통하는 보영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진은 나중에 보영의 SNS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건강한 남자아기가 태어났고, 용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영도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보영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다음 게시물 구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보영의 SNS에는 아기 사진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때의 작은 손과 발, 첫 목욕, 첫 100일, 첫 이유식까지. 보영은 아기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고, 정성스러운 글과 함께 SNS에 공유했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소예요. 밤새 울어서 힘들었지만 이 작은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려요. 엄마는 행복해. 이유식 만들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아기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댓글에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보영은 매일 밤 아기를 재운 후 SNS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수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팔로워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육아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았고 보영의 게시물은 그들 사이에서 다시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육아 일상에 점점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보영은 다시 초조해졌습니다. 아기가 특별히 잘생기거나 귀여운 것도 아니었고 보영 자신도 전문적인 육아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의 평범한 육아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보영과 용환은 황급히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며칠 입원 치료 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아기를 보며 용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기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보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손에 링거 바늘이 꽂힌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보영아, 지금 사진 찍는 거야? 용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중에 아기 크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보여주려고. 추억으로 남기는 거야. 용화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기 상태가 더 걱정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 게시물에 달린 반응은 보영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위로와 걱정의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고 좋아요도 평소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아기 괜찮아요? 너무 걱정되네요. 빨리 나으세요. 엄마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힘내세요. 우리 아기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보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 관심이 보영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육아 일상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보영은 그 사실도 SNS에 올렸고 사람들은 다시 축하와 안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보영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SNS에서 받는 관심과 위로가 너무나 달콤했기에 보영은 그 위험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보영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고 용화는 성실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영의 내면에는 점점 더 큰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의 관심,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그것들이 보영에게는 공기보다 필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퇴원한 후 얼마 동안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보영은 여전히 아기의 일상을 SNS에 올렸지만 이번 당시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적인 좋아요와 짧은 댓글만 남겼고 보영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보영은 이번 당시 받았던 따뜻한 위로와 걱정 어린 댓글들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관심이 너무나 강렬했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영은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를 재우고 침대에 누운 보영은 휴대폰으로 SNS를 검색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계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희귀병이나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올라온 계정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계정들에는 엄청난 수의 팔로워가 있었고 게시물마다 수천,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아이와 그 가족을 응원했고 치료비를 돕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영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보영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기가 조금 아픈 척하는 정도였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과장하거나 없는 증상을 지어내 SNS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영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요즘 우리 제이가 자꾸 밤에 울어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너무 불안해요. 실제로는 아기가 특별히 많이 우는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는 걱정의 메시지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배앓이는 아닐까요? 우리 아기도 그랬어요. 다른 병원도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 받으셔야 해요. 제이만 마음 너무 아프시겠어요. 힘내세요. 보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니. 보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보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모를 희귀 질환 가능성이 있대요. 너무 무서워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고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훨씬 컸습니다. 걱정과 위로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일부는 자신의 경험담을 길게 남겼습니다. 보영의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희귀 질환인가요? 저희 조카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정밀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저도 계속 지켜볼게요. 보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육아 일상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관심이었습니다. 용아는 보영이 SNS에 올리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보영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기는 건강해 보였고 보영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보영의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보영은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대요.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우리 제이,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복도 사진과 함께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더욱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보영은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며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영은 점점 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보영은 약속대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제이가 희귀 혈액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무 슬프고 억울해요. 하지만 엄마가 힘내야죠. 우리 제이를 위해서. 물론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건강했고 어떤 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보영의 SNS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어섰고 좋아요는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영과 아기를 위로했고 응원했으며 심지어 치료비를 돕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보영의 계정은 각종 육아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팔로워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힘내세요. 아기도 엄마도 힘들 텐데. 응원할게요. 혹시 치료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분야에 있어요. 보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영의 게시물을 기다렸고 보영의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반응했습니다. 보영은 마치 자신이 유명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영의 SNS는 아기의 희귀병과 씌우는 엄마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보영은 인터넷에서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며 그럴듯한 증상과 치료 과정을 꾸며냈습니다. 오늘 아기 혈액 검사 받았어요. 수치가 조금 나아졌대요. 다행이에요. 밤새 아기가 힘들어해서 잠을 못 잤어요. 보는 제 맘이 찢어져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제이가 웃어줬어요. 이 웃음을 지키고 싶어요. 보영은 매일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사람들은 매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영의 하루는 SNS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SNS를 확인했고 어떤 내용을 올릴지 고민했습니다.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고 새로운 팔로워를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용아는 보영이 최근 휴대폰을 더 자주 보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 정보를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영은 집안일도 잘했고 아기도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팔로워들이 보영에게 아기의 병원 치료 사진이나 처방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앓고 있다는 희귀 혈액 질환의 정확한 명칭을 물었습니다. 보영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영은 포토샵으로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올렸고 병원 영수증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 종사자 팔로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방은 해당 질환에 쓰는 약이 아닌데요? 이 병원은 이런 희귀 질환을 다루지 않는 걸로 아는데. 보영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건 그중 한 곳이에요. 약은 증상 완화를 위한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잘 몰라서. 대부분의 팔로워들은 보영의 해명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영이 아기가 희귀병으로 힘들어한다는 글을 올린 바로 그날 오후 한 팔로워가 우연히 쇼핑몰에서 보영을 목격했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었고 보영은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팔로워는 육아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보영님을 봤는데 아기가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오히려 보영님이 쇼핑을 즐기시는 것 같았고요. 이 제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목격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영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기가 놀이터에서 활발하게 노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보영의 SNS에는 의심과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데요. 혹시 관심 받으려고 꾸며낸 거 아니에요? 치료비 후원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보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잃게 될 것 같았고, 그것은 보영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보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기가 정말 아프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보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는 용환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기 침대에서는 아기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보영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아프면 사람들이 날 믿을까? 그 순간 보영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받았던 관심,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보영의 이성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영은 용환이 회사에 간 사이 조심스럽게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아기 우유에 소금을 조금 타서 먹였습니다. 아기는 맛이 이상한지 울면서 우유를 거부했고, 보영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늘 아기가 우유를 거부해요.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댓글에는 다시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보영은 그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영은 인터넷에서 아이를 아프게 하는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검색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발진 원인, 아이 구토 증상, 아이 발열 원인 같은 식으로 돌려서 검색했고, 그 과정에서 보영은 무서운 지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보영은 아기 목욕 시간에 세정제를 아주 조금 아기 입에 흘렸습니다. 아기는 쓴맛의 울음을 터뜨렸고 곧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보영은 깜짝 놀란 척하면서도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응급실 왔어요. 아기가 갑자기 구토하고 열이 나서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세요. 제발 괜찮았으면. 보영은 실제로 응급실에 갔고 의사는 가벼운 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기는 하루 만에 회복했지만 보영의 SNS에는 마치 생사를 넘나드는 것처럼 과장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더 큰 일이 필요했습니다. 보영의 정신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SNS에서의 관심은 이제 중독을 넘어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영은 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를 물에 아주 조금씩 희석해서 아기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적어서 바로 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기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고 가끔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영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원인 불명의 증상이라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락스 성분이 매우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의사와의 상담 내용, 검사 결과지 등을 모두 SNS에 올렸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대요. 계속 검사를 해야 한대요. 우리 제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다시 보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병원 기록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니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영은 다시 한번 관심의 중심에 섰고 그 느낌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자신이 저지르는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받는 관심이 너무나 달콤했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보영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 양의 희석된 락스를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심하게 울었고 구토를 했습니다. 보영은 당황해서 아기를 씻기고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점점 숨쉬기를 힘들어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영은 그제야 자신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영은 황급히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그 순간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가 한 일이 들통날 수도 있어. 보영은 거실에 아기를 눕히고 119를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안 돼. 깨어나야 해. 보영은 아기를 흔들었지만 아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영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조금 아픈 척만 하려 했던 건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한 일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보영의 머릿속에 끔찍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용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보영은 떨리는 손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보영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집안 곳곳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과 다리에 멍을 만들기 위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보영은 화장을 지우고 옷을 일부러 찢었습니다. 그리고 보영은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환의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영은 용환이 집에 도착할 시간을 계산하며 기다렸습니다. 용환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었고 아기 침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환은 황급히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이야, 어떻게 우리 제이?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환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아기를 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용환은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용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영은 어디 있는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응급실로 보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헐렁한 옷에 맨발이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코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제이 어디 있어요? 보영은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찾았고 의사에게서 아기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영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용환과 보영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용환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아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아기가 밤에 자주 울어서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한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오늘도 남편이 화를 내서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이에 아기한테 무슨 일이? 용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보영의 몸에는 실제로 멍이 있었고 집안은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용환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보영은 아기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SNS 팔로워들이 조문을 왔고 보영을 위로했습니다. 보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은 SNS에 올라갔고
사람들은 보영에게 깊은 동정을 보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제이와 보영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제이맘님이 너무 불쌍해요. 꼭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보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 중심에 섰다는 것에요.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안의 휴대폰을 조사했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용안이 보영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용서해줘. 용안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용안의 휴대폰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안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발견된 것입니다. 보영이 집에 들어가 용안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여보, 안 돼. 깨어나요. 보영의 비명이 집 안을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용안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용안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영은 또다시 SNS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남편마저 떠났어요. 아기를 잃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영의 SNS는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보영은 일약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보영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아기와 남편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해요. 하늘나라에 간 아기를 위해서라도. 보영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동정심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영에게 위로를 보냈고 일부는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영의 팔로워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고 보영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관심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이 보영의 과거 게시물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주장과 실제 의학 정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희귀혈액 질환이라면서 증상이 전혀 맞지 않아요. 처방전이 조작된 것 같아요. 글씨체가 이상해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의심은 점점 커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에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용안의 시신을 다시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 용안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용안은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에 남은 흔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기의 시신에서 나왔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장기간 노출된 락스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또한 아기의 몸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보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영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아기에게 락스를 먹인 것, 용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것, 모든 것이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 관심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해치고 남편까지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보영은 악마 같은 여자로 낙인찍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영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보영은 그 플래시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기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보영은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보영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영의 변호인은 보영이 SNS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SNS 중독이라는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의 희생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영이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보영이 여성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영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영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영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도 보영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SNS는 할 수 없지만 보영에게는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NS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관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한 남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가상의 관심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보영의 SNS 계정은 현재 폐쇄되었지만 그녀가 올렸던 게시물들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게시물들을 보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상의 관심보다 현실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연보영. 그녀는 SNS의 관심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남편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15년 후 그녀가 출소했을 때 과연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진정으로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며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팔아 다시 한번 주목받으려 할까요?